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교재는 이제 우리가 104페이지 가시면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 이제 넘겨보시면은 보편 원료와 국지 원료라는 게 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국가 지도를 그리게 되면 자, 여기서만 나는 강물이 있대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현재 원료라고 합니다. 현재라고도 하고 국지, 지역으로 국한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가 시장이거든요. 소비지입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수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이 공장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국지 원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료 지향이 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이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국지가 낮고요. 그 다음에 보편이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어요. 보편, 물이나 공기 같은 거. 그럼 우리가 수도권에서도 물과 공기가 나거든요. 그럼 이거는 시장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량 증가와 중량 감소 산업만 하면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자,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신 점수 체크사항이 제품입니다. 제품. 그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목이 필요해요. 원목.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을 수입합니다. 그럼 이거는 원료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럼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여기까지 옮기게 되면 원료 수송비가 많기 때문에 원료 지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원료에서 제품으로 가면서 점점 중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량 감소 산업을 얘기합니다. 감소 산업. 그래서 원료에서 제품으로 가는데 원료 무게가 무거우니까 어떻습니까?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죠. 근데 제품이 무거운 건 중량 증가 산업입니다. 중량 증가 산업.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원료는 요만한데 제품이 이만하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품 무게가 더 무거워요. 그럼 중량 증가 산업은 시장 지향으로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자, 원료 지향형은 국지 원료고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중량 감소고 시장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중량 증가 산업. 그 다음에 어때요? 원료는 국지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이고 시장은 어때요? 보편 원료죠. 수요에 민감한 재화를 생산합니다. 그 부패가 쉬운 원료 같은 경우는 꽁치 통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다 잡아다가 여기다 이제 옮기게 되면 이 냉동비가 많이 들어가요. 냉동차. 그럼 이 부패하기 쉬운 원료가 들어가면 무조건 원료쟁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이 부패하기 쉬워요. 제품이 부패하기 쉽다는 것은 빵이나 두부 같은 건 상하기가 쉽거든요. 시장 지향이 낮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넘기셔서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107페이지 가시면 1번 문제거든요. 107페이지. 그럼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장 부지 입지 요인에 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보편 원료는 시장 지향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보편 원료가 아니라 국지 원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국지가 들어가고 중량 감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료 지향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국가원이라고 들어보세요. 국가원. 자, 국가원은 이제 제가 만든 겁니다. 국가를 감시하는 소비자 보호원이죠. 국가가 굉장히 일을 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우리가 편법을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입니다. 3번에 보시면은 다음 이 입지 유형에 대한 도시가 적당한 것은 원료 무게와 부피에 비해서 제품 무게가 더 커요. 제품 무게가 더 크다는 건 시장 지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사람끼리 서로 모여 있어. 그죠? 그래서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이 공동 이용을 통해서 비용 절감하는 것은 자, 이건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당연히 집적 지향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자, 넘겨보시면은 105페이지 보시면은 경제 기반에 대한 수출 기반 분석인데 기반 산업과 비기반. 자, 경제 기반 승수라는 자체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입지 개수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입지 개수가 이제 작년에도 나왔는데 입지 개수 위주로 좀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요. 경제 기반 분석이에요. 그래서 경제 기반 분석이다라는 거. 그래서 대구는 섬유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기반을 분석한다면 자, 이걸 왜 분석하냐면요.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개발 파트에서 지역 경제에서 경제 기반을 보거든요. 그 기반 산업이 있으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 지역에. 자, 우리가 이천시라고 아시잖아요. 이천시가 자,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 있었어요. 그럼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은 수출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반 산업으로 우리가 이 수출하는 산업이죠. 그럼 이 산업이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자, 근로자가 있으면 부양가족 수도 여러 명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명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이 인구가 증가해서 인구가 증가하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시장이 비기반이거든요. 비기반 산업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반 산업이 비기반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자, 이제 이 식당에 대한 인구도 늘어나고요. 뭐 여기 노래방, 뭐 도서관, 뭐 찜질방, 목욕탕, 뭐 이런 게 막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기반 산업이 지역에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 지역 밖으로 수출되는 산업이고 비기반은 지역 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외부에 수출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서 전적으로 소비되죠. 그럼 기반에 따라서 비기반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경제 기반 순서인데 경제 기반 순서는 사실 우리가 요즘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나오는 부분만 강하게 간단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집이 나오면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나오는 부분만 갑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이따 기출문제를 보지만 106페이지 입지계수가 계속 우리가 계산 문제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입지계수를 봐야 된다. 자, 입지계수는 LQ입니다. 그럼 대구는 섬유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죠. 그럼 섬유산업으로 특화된 기반산업이냐 아니냐를 판별합니다. 그래서 입지계수를 본다면 입지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LQ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지역이 올라가죠.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전국으로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그 지역이 대구의 섬유 구성비입니다. 섬유 구성비가 만약에 20%다. 전국에 대한 섬유 구성비는 얘보다 작다. 10%다. 그래서 이거를 고용자 수로 따질 수 있거든요. 그 지역과 전국을 본다면. 그러면은 대구에는 전체 산업 중에서 그 섬유에 대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우리가 비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만약에 20명이다. 그럼 20%가 되는 거죠. 근데 전국은 어떻습니까? 전체 산업에서 그 특정 산업만 차지하는 비율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00명에서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10%를 차지하죠. 그럼 2가 됩니다. 그럼 LQ가 항상 분수니까 1로 비교하거든요. 그럼 LQ가 1보다 크면은 기반이고요. 자, LQ가 1보다 작으면 비기반입니다. 자, LQ가 1보다 같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소화하는 자급자족이죠. 그래서 이건 꼭 연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입지계수로 측정한 산업의 지역 특화도는 산업의 상대적인 집중도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입지계수는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의 지역 특화도를 측정해서 산업의 지역 특화도는 특정 산업의 지역에 차지하는 비율과 그 산업이 전국에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적으로 좀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진도가 잘 안 나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령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111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상업지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 표지를 한 3개 정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탈로에 대한 중심지 이론이라는 자체가 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크리스탈로라는 사람은 독일의 지리학자입니다. 독일 남부 지역을 관찰하면서 육각형의 벌집 모양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지 이론을 전개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우리가 내용을 본다면, 자,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그러면 중심지하고 배우지는 틀려요. 중심지는 우리가 점포가 있는 상업지입니다. 시장을 얘기하죠. 점포가 있는. 자, 그래서 배우지라는 건 상권이에요. 상권.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에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죠.
그래서 배우지는 고객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상권을 얘기합니다. 배우지는 힌터랜드라고 하는데, 자, 그럼 중심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배후 지역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후지는 자, 대상점포가 흡입할 수 있는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배후지는 어떻습니까? 항상 인구密度도 높고 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소수율이 높아야 되면 가장 좋은 배후지를 조건을 따져야 되죠.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를 가지고 이제 밑에 크리스탈로는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중심지에 대한 그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는 건 뭐냐면 갑돌이가 여기다 수표를 차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와줘야 되는 인원수가 최소 요구치예요. 최소 요구치. 그러면서 우리가 짜장면도 배달 거리가 있듯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있습니다. 그럼 재화의 도달 거리는 자,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 뭐 이마트나 큰 마트가 있으면 그 마트를 가시지 뭐 서울에 있는 데인데 부산까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최소 요구치가 100명이라면 이걸 가지고 최소에 대한 요구 범위를 따지는데요. 이게 안에 있으면 중심지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심지의 성립 요건은 자, 일단 최소 요구치는 기업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립해야 되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 체크하시고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통행하겠다는 최대 거리예요. 자, 그래서 소비자가 물품 구입을 위해서 기꺼이 교통비를 지불하고 오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적어놔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수요가 1이 아니라 제로로 나왔어요. 제로가 되는 것이 수요 판매 라인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그 이상 가게 되면 거기까지는 0을 보고 그걸 넣으면 수요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화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에 대한 관계는 자, 항상 최소 요구치와 재달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치와 재달 범위보다 큰 경우는 그 상점 도산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 자, 크리스탈은 얘기합니다. 자,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최소는 작아야 되니까 항상 커진다. 그래서 요건 항상 우리 학교는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크리스탈러예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프의 중심지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크리스탈러와 허프의 중심지론을 연결해 볼게요. 그럼 크리스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중심지라는 자체는 단일 중심지가 아니라 여러 중심지로서 이 소비자를 포섭하는 원리가 있다. 자, 그래서 저차 중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차 중심지가 있고 고차 중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차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집 앞에 구멍가게 가깝죠. 조금 가면은 중차, 중형 마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대형마트는 멀죠. 그럼 우리가 구멍가게는 가깝고 대형마트는 더 멀지만 규모가 크고 얘는 작습니다. 자, 우리가 구멍가게는 뭐 아이쇼핑 등 하고 시식이 가능한데 시식이 못하죠. 근데 대형마트는 가능하죠. 구멍가게에서 일단 신고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우리 집 앞에 초등학교 가깝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앞에는 행정 서비스는 동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이 있고 서울시청이 있죠. 자, 시청은 더 멀고 대학교는 멀지만 규모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청은 서울시청이 하나밖에 없는데 동사무소는 여러 개 있어요. 저차에서 시청으로 갈수록 수가 줄어들죠. 피라미드형이 됩니다. 그래서 자, 고차 중심지가 거리가 더 멀고 규모가 더 큽니다. 다양한 중심지가 같고요. 저차와 고차에 갈수록 수는 줄어드니까 피라미드형. 자, 중차 중심지가 포함하는 저차에서는 고차 갈수록 규모보다 줄어듭니다. 자, 우리가 중형마트 옆에는 구멍가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차로 갈수록 구멍가게 찌그러들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차에서 저차, 우리가 저차원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감소하고 중차에 포용하는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보다 줄어든다. 줄어든다가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112페이지 가시면 허프가 소매 중력 이론 확률 모형도 얘기를 했지만요. 밑에 가시면은 기억해 보시면 크리스탈러가 중심지론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심지론이 수요자에 대한 분포예요. 중심지론이 수요자에 대한 분포다.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더 갔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허프는
중심지는 수요자의 개성이에요. 수요자의 개성을 따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미시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자, 우리가 이 허프는 어떻습니까? 적당한 거리, 예전에는 한인마트가 없었지만, 자, 멀더라도 여러 가지 혼재된 이 다목적 구매용을 떠난다면 앞에 있는 인근의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적당한 거리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거는 허프 이론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재미있게 간다면요. 자, 우리가 크리스탈로는 거시적이고 허프는 미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재밌게 하려고 예전에 이제 막 백일잔치 같은 거 하면은 옷을 벗고 찍습니다. 아이들이. 그럼 예전에 시골에서 어떤 분이 올라오셔서, 자, 이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아버지께서 얘를 딱 남자를 보더니 어머 그 자식 거시기가 크네 이렇게 암기하시고 수강생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미시족이랍니다. 히프가 좀 나왔죠.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는 중심지의 형성 과정입니다. 근데 봐봐 111페이지 가시면은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좀 전엔 중심지 형성 과정인데 지금서부터는 이 중력 모형입니다. 자, 인력이라는 것 동그라미 쳐보세요. 만류 인력 법칙이라는 걸 배우셨죠? 학교 다니실 때. 자, 두 물체에 일어난 만류 인력은 두 물체 질량 구매 비례하고 거리적인 반비례한다고 배우셨습니다. 물체끼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중력 갖고 따지는 거예요. 중력 모형.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서부터는 중력 모형, 만류 인력이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갑니다.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소매 인력 법칙. 그래서 네일리는 인력을 갖고 따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크기가 A 도시와 B 도시 딱 두 도시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소도시에 대한 두 도시를 얘기를 해서, 자, 어떻습니까? 여기가 4만 명이고 여기가 만약에 1만 명이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 여기 C 마을이 있다면, 자, 1kg 떨어져 있고 2kg 떨어져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큰 데로 가겠고, 자, 거리도 가까운 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밑에도 있지만, 좀 필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얘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자체적으로 상권을 도시 단위로 측정합니다. 상권을 도시 단위로 측정한다.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도 우리가 나와 있지만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라는 겁니다. 상점의 유인력. 상권의 유인력은, 자,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럼 인구는 어떻습니까? 인구는 많아야 되니까 얘와 얘가, 자, 분모와 분자가 있다면, 자, 얘가 높으면 얘가 높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는 비례 관계입니다. 인구에 비례하고,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거는 반대해야 되죠. 반비례. 요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밑에 가시면은, 유인력은 규모가 클수록 커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규모가 커야 되고 거리는 가까워야 됩니다. 그럼 크기에 비례한다는 크기가 인구예요. 그 다음에 거리 제곱이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분기점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분기점은 상권의 경계점을 얘기합니다. 상권의 경계점. 자, 경계 지점을 얘기하는데, 경계점인데, 이걸 분기점이에요. 자, 이 상권의 경계점, 분기점은 뭐냐면,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같은 지점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A가 4만 명이고, 자, B가 4만 명이다. 그럼 당연히 상권에 대한 이, 어떻습니까? 분기점은 딱 중앙에 와요.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명 있으면 50대 50으로 50명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발견한 거죠. 얘가 4고요. 얘가 B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멀리서도 간다는 겁니다. 그럼 100명이 있다면 여기서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이 오히려 작은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차 중심에 가깝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밑에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계산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원래 식이 오리지널 식입니다. 그래서 XA는 어떻습니까? 인구 유인 비율이고 XB가 우리 자체적으로 유인 비율이에요. 그럼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뒤집어서, 자, 약분을 한 다음에 2대 3이 떨어져요. 그럼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야매를 좀 가르쳐 드립니다. 자, 편법입니다. 자, 우리가
자, 지금 우리가 XA, 원리는요, XB가 있다. 그럼 인구의 비례하니까 우리가 A는 어떻게 돼요? 7만 명이고, 그 다음에 얘가 42만 명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곱하기, 자, 거리 제곱이니까 거리는 뒤집어져요. 그래서 10km가 아니라 이제 B의 20km, 그 다음에 여기가 10km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약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2대 3이 떨어지죠. 3대 2가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5분의 2, 5분의 3. 자, 그래서 40%, 60%인데 이걸 뒤집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A하고 B에서, 자, 우리가 인구에 비례합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거리는 뒤집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구는 어떻죠? 우리가 7만 명, 42만 명은 벌써 약분을 해서 6배로 만들어준 거죠. 그럼 1대 6이 떨어집니다. 자, 거리는 바꿔서 20km, 10km 오는 거죠. 그럼 2대 1이죠. 약분하면. 거기다 제곱을 하는 거죠. 2는 4죠. 얘는 6이 됩니다. 4대 6이니까, 자, 퍼센트로 나온다면 40%, 60%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00명이 있다. 40명, 60명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문제 배정이 되는데, 네일리가 조금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네일리가 우리가 2번 연장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론 자체가 이제 이 컨버스에 대한 이론으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죠. 자, 컨버스에 대한 이론은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하는데 분기점 모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네일리까지 갔으면 컨버스라는 학자는 뭘 했냐면, 자, 아까 얘는 자, 들어보시면은 이 상권에 대한 분기점을 처음으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여기까지 거리를 재는 학자예요. 공식을 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컴파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컴파스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컴파스는 그리는 거니까 컨버스랑 컴파스 비슷하잖아요. 얘는 그 거리를 쟀다. 그래서 분기점 모형입니다. 그래서 두 경계 지역 사이의 분기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네일리 중력 모델을 수정해서 분기점에 대해서 구매 지향이 같은 이 분기점의 거리를 쟀어요. 자, 공식이 있습니다. 자, 공식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이 보시고 나서 제가 이거에 대한 편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자, 지금 만약에 A와 B가 있대요. 그러면 A와 B를 본다면, 자, A의 면적은 2,000이고요. 자, B의 면적은 8,000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작은 쪽에 가깝기 때문에 끌어당긴 힘이 같은 분기점을 일로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 킬로 기수가 21kg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A도 간다면, 자, 20에서 반을 나누면 한 10이죠. 그러면 10을 넘지는 않겠죠. 10 밑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권에 대한 이 분기점에 대한 DA는 전체 킬로그램이 21kg래요. 공식이. 그럼 1 플러스에다가 루트에다가 B가 올라갑니다. 상대편이. 그럼 8,000에다가 2,000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차피 우리가 루트 4가 되니까 우리가 제곱근은 이렇게 나와요. 루트 4, 루트 9, 루트 16이 배정이 되는데, 자, 요거는 2의 2승이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2는 4, 3, 3은 5, 4, 4, 16. 자, 그럼 여기가 4가 되거든요. 루트 4는 제곱근이니까 2가 돼요. 그럼 3이니까 7kg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죄송하지만 공식대로만 가세요. 우리가 야매는 제가 지금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야매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허프에 대한 소매 중력이랑 확률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일리와 컨버스는 중력 모형을 발전시켜서 확률적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맨 밑에 가시면 허프는 어떤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쟤는 2개 도시인데 그렇지 않고 한 도시에 여러 매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성지의 거리라든지 경쟁 점포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쇼핑센터의 크기죠. 그래서 얘는 이 같은 지역 사회에도 다수의 이 경쟁업자가 우리가 입지하고 있을 때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 경쟁력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허프는 유인력을 계산할 때는 현실적인 자금을 산정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의 마찰 기술을 이용합니다. 자, 아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했거든요. 근데 얘는 만약에 여기에 산과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 힘들다. 그럼 마찰 계수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가 이제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지구 요새는 우리가 산이 있으면 터널 뚫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만드니까 그냥 2로서 고정이 돼서 많이 나와요. 그럼 요거는 이제 마찰 계수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서 마찰 계수가 변하면서 교통이 나쁘면 이게 커져요. 근데 저무품인 경우는 일상품보다 마찰 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상품 용품은 멀어도 우리 멀으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품 같은 건 멀어도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게 지장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허프에 대한 상정권 분석은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 매장 면적으로 가요. 인구가 아닙니다. 매장 면적이고 그 상권 단위를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까 인구로 봤는데 점포 단위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두 개의 도시가 아니라 그 안에 또 그 다수의 점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마찰 계수가 일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거리의 제곱은 평지였어요. 그래서 아까 무조건 레일리가 나면 거리 제곱인데 얘는 마찰 계수 2승을 하셔야 됩니다. 3은 3승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다 2승으로 나왔어요. 배우지 인구수는 5,000명이라면 자, 이 확률을 봤을 때 얼마만큼 끌어당길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은 자, 허프에 대한 이론의 계산 방식은 레일리대로 풀면 안 됩니다. 물론 두 개가 나왔으면 레일리대로 풀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허프의 이론이 확률이기 때문에 신규 할인 매장의 갈 우리가 시장의 점유율이거든요. 점유율은 자, 일단 확률이라는 자체는 자, 신규가 올라갑니다. 모든 게 내려오죠. 그럼 신규가 자, 우리가 기존이 있고 신규로 보는 거죠. 그럼 얘는 인구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16,0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거리는 20이에요. 그럼 20에서 우리가 20을 두 번 곱하면 400이 되죠. 그 다음에 16,000을 우리가 400으로 나누게 되면은 얘는 40이 됩니다. 그럼 얘도 40이죠. 그럼 기존만 보면 되네요. 기존은 매장 면적이 1000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10이니까 10의 제곱이야. 그럼 100이 되죠. 그럼 10이 되는 거네. 그럼 우리가 50분의 4니까 40이니까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를 나누기 5로 하게 되면 우리가 0.8, 80%가 되거든요. 그럼 80%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럼 아까 인구가 5만 명이 있었다면 여기다가 5, 8, 40, 4만 명이 5, 8, 40 하니까 4만 명이 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자, 이 소비자의 CST 기법만 좀 보세요. 시험에 나왔던 것만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까운 곳이 자,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트는 무슨 마트니?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소비자들한테 응모를 합니다. 소비자 분포 기법은 자, CST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허스머가 이제 소비자고요. 스포팅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점을 찍는 거죠. 치는 이제 기술인데. 그럼 여기서 많이 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이 지도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고객의 특성을 조사하고 판매 촉진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간단하게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찍어달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 보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페이지 114페이지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이 공간 분배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 좁고 소유 교통 미터라성이 작은 경우나 시장이 넓고 큰 경우는 요거는 제가 문제풀이 때 얘기할 겁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잡냐면 자, 우리가 집심, 산재, 집세,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여러분한테 잡아 줄 건데요. 도심에 대한 그 집심, 그 다음에 이 점포에 대한 유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나오는 것만 좀 하십시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이다 보니까 기본 수업 위주처럼 냈어요. 그래서 원래 요약집 같은 경우는 나온 것만 가는데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만 이제 제가 할 테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집심입니다. 도심에 모여 있다는 얘기죠. 도심에 있을수록 유리해요. 그럼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면 백화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금속점 잘 나옵니다. 기금속점. 자, 이건 무조건 집심이라고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잘 나오냐면 도매점 잘 나와요. 보석가게는 우리가 기금속점 나오거든요. 자, 도매점. 자, 도심이니까 도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고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요. 대형 같은 거 이런 게 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재라는 것은 자, 모이긴 모이는데 같은 업종끼리 모여요.
그래서 동일 업종끼리.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나오는 것은 가구점이에요. 가구점에다가 공구상 하나 적어보세요. 공구상. 자, 우리가 유명 가구단지 같은 건 어디 지역에 모여 있죠. 그 다음에 공구상은 어때요? 서울에 이제 구로 쪽으로 가면 공구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구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재성이라는 자체는 이 산자가 흩어질 산자거든요. 그래서 자파점하고 세탁소만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파점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니까 산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탁소도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요거 위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국부적이라는 자체는, 자, 입지 파트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짜증나실 텐데, 자, 국부적이라는 자체는 국지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긴 모이는데 농정업종끼리 국부적으로 도심에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외곽 쪽에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어구점과 농기구, 자, 농기구점이라고 적어보세요. 농기구점은 농촌에 가 있어야 되고, 자, 어구점은 어촌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구매 습관에 따라 우리가 한 번 나왔었는데요. 편의품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구매 결정 시속 접근성이 중요하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는 선매품. 이건 이제 아까가 입지 유형이었으면, 입지 유형에 따라 틀리다면, 점포 유형이면 구매 습관에 따라 틀린 겁니다. 상품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선매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매품이 고르선자입니다. 자, 이건 어떤 단어를 찾으냐면 비교해서 구매한다고 찾으셔야 돼요. 비교 구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매품이라는 것은 여러 상점을 비교해서 구매하죠. 그 다음에 전문품이라는 것은, 전문품이라는 자체는 명품이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매,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죠. 우리가 멀어도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매의 노력과 비용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 취미, 기호 등에 따라서 구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 수준이 높죠. 그래서 높은 지하이며 구매 빈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크리스탈러는 가까운 곳은 근리상가, 멀은 건 지역상가인데 요즘은 비판되는 게, 자, 우리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으면 야채를 팔고 멀리 있으면 우리가 철문점이에요. 근데 홈플러스 가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 쪽 상점은 유사한 상품끼리 모였다는 걸 잘 설명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장기 균형 조건에서 구매 빈도랑 상권의 규모만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구매 빈도가 높으면 상권의 규모가 감소된다. 구매 빈도가 낮으면 상권의 규모는 커진다. 이것만 잡으세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고차와 저차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구멍가게가 있고요. 대형마트가 있다 봐봐요. 그러면은 구매 빈도, 왔다 갔다 하는 구매 빈도예요. 그러면 대형마트는 자주 안 가죠. 구멍가게 자주 갑니다. 그러면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어떻습니까? 규모 빈도가 낮다는 것은 상권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크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됐었어요. 얘는 낮다. 그러면 구매 빈도와 상권에 대한 우리가 이 구멍가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규모는 작죠. 이건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거는 제가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기출 문제도 요즘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참고적으로 가시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내용만 이제 살짝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계산 문제는 아까 풀어드렸기 때문에 자, 이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15페이지로 갑니다. 자, 115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봐야죠.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다시 본다는 것보다 문제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115페이지 가시면 다음은 입지론의 설명 좀 맞는 것은 튀내는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생산비가 아니라 수송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는 크리스탈로는 중심지계치 간의 호소 원리, 주차, 저차, 고차가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고차, 저차를 나누는데, 자, 고차가 대학교예요. 저차보다 중심과 더 멀죠. 자, 규모도 큽니다. 다양한 기능을 하죠.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일리라는 학자는 어떻게 됐어요? 상권거래의 흡입력은 인구에 비례 거리지역을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뀌었고요. 자, 배번은 어떻습니까? 수송비, 임금, 집중력 중에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가 되죠. 자, 허프는 어떻게 돼요? 크리스탈러 이론에서 적당한 거리,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하는 소비자의 개성이잖아요. 그래서 미시적으로 갔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갔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맡기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탈러가 아까
고도적 상점이에요. 얘는 아까 내용을 본다면 서로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고 서로 인접해 있는 걸 잘 설명해 줬다?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이 지금 저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18페이지 상품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잘 안 가. 구매 빈도가 구입 빈도거든요. 그럼 상권의 규모는 작죠. 아니죠. 상권의 규모는 크죠. 그래서 바뀌죠. 반비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아까 풀었던 문제 비슷한 문제고요. 6번 한번 염리 이건 오리지널로 풀어보세요. 나중에 편법이 있지만은 그건 원하지 마시고요. 자, 7번 갑니다. 7번은 이제 옳은 것을 이제 봐야죠. 자, 우리가 서로 같은 업종끼리 모이는 게 집심이 아니라 집재예요. 그 다음에 구매 노력과 비용이 크게 부여받지 않고 수요자 취미 기호 등에 구매하는 것은 선매가 아니라 전문입니다. 자, 지금 2번하고 5번이 바뀌었어요. 5번은 비교하면서 구매하니까 선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3번 동일 업종끼리 모이는데 국부적으로 그 지역으로 외곽 지역에 그 지역에 농기구점 농촌 어구점 어촌 그럼 이거는 국부적 집중성이 되죠. 그럼 정답은 산재성이 됩니다. 자, 산재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가 산재성 자체는 분산 입지하죠. 흩어집니다. 자, 8번 또 나왔잖아요. 봐봐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파점과 세탁소는 산재예요. 근데 가구점이나 공구상은 집재입니다. 그럼 자파점과 세탁소는 한 곳에 모였다면 틀리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계산 문제는 염라티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에 가겠는데요. 지대론 자체가 조금 우리가 다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자체가 내용만 좀 보고 갈게요. 자, 농경지지대. 자, 지대론에서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지대와 지가라는 자체가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론에서도 연결이 되고 할인율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농경지 지대이론은 우리가 그 개념들 122페이지. 자, 지대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옵니다. 티넨의 입지교차지대는 앞에 잠깐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가라는 것은 토지의 가격이에요. 그죠? 토지 가격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쪽에서 제가 절량이라고 그랬어요. 절량. 일정 시점이니까. 일정 시점에 명시하는 3억이다. 근데 이거를 을돌이한테 빌려줘요. 그럼 지대는 토지의 대가, 토지 임대료입니다. 그럼 일정 기간, 100만 원 받는다? 기간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일단 적어 놓으세요. 지가라는 자체는 일정 시점에 절량이 되고요. 그래서 지가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토지를 화폐와 교환하는 대가거든요. 그 다음에 지대라는 건 뭐였어요? 앞쪽에서 유량이었죠. 지대 수입은 유량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토지에 사용한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정 기간이니까 자, 우리가 요거는 유량이다 이렇게 하고요. 자, 나중에 투자론에서 그 나눠지는 이자율이 할인율이라고 배워질 거예요. 자, 할인율. 자, 어음을 할인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어음이 굉장히 위험한 어음이 할인율을 높여서 어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명동은 땅값이 높으니까 임대료 높아요. 지가와 지대는 비례관계고, 자, 지가와 이자 할인율은 반비례관계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이 지대이론이라는 자체가, 자, 여기서 지금 제가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라는 거를 구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분한 건 이제 요약 강의다 보니까 간단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때문에 자, 지금 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강의를 가시면 좀 어려웠어요. 어디서부터 했었냐면 우리가 바로 그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우리가 그 104페이지입니다. 물량은 많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지대론에 관한 논쟁을 이제 갈 건데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104페이지로 가시면 입지 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두 문제 나오면 많이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은 국감원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국지는 중량 감소, 원료 지향.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지 계수입니다.
106페이지 입지 계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이 중요하니까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오죠. 그래서 일보다 큰 게 입지 계수 일보다 큰 게 기반 산업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보다 큰 것만 골라라 했었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편법을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푸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리스탈러 이론을 배웠어요. 111페이지. 그러니까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재화의 도달범위 안에 최소의 고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재화의 도달범위가 최소의 고치가 커야지만 중심지가 성립되고요. 재화의 도달거리는 수요가 1인 게 아니라 제로인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는 고차가 더 멀고 저차가 가깝다. 규모가 더 고차가 크죠. 그 다음에 고차로 갈수록 수가 줄어드니까 피라미드형. 자, 중차 옆에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수가 줄어든다. 자, 네일리 소매 인력은 아까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 흡입력이라는 건 인구에 비례하고 크기가 인구예요. 거리 제곱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그 식 아까 여기 그걸 가지고 제가 편법을 이용했죠. 컨버스는 나중에 편법을 이용하겠습니다. 근데 허프는 어떻습니까? 크리스탈러 거시적이라면 거시가 크다. 그럼 허프는 미시적이죠.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서체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아까 문제 풀어봤죠. 크리스탈러에 대한 그 여기까지가 이제 이 중심지 형성 과정이라면, 자, 우리가 중심지가 상호작용이 인력을 받아서 허프는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 확률에 대한 계산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차의 계수를 이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애트 기법은 지도상에 어디 왔는지 소비자를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상점에 대한 규모라든지 고객을 파악할 수가 있다. 자, 집심 풀어봤습니다. 집심이라는 건 도심이 입수를 유리하다. 그래서 기금속점이나 백화점, 도매점, 고급, 대형. 산재성은 잡화점, 이발소. 이발소는 잘 안 나왔죠. 세탁소죠. 집재성은 같은 업종이 보인다. 가구상, 공구상. 국부적 집중성은 동업종끼리 국부적으로 보인다. 자, 편의품은 생활필수품으로서 가까이 있고 접근성이 중요하면 구매 결정이 신속한데, 선매는 비교하면서 구매한다. 정품은 구매 노력과 비용을 크게 구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매 빈도가 높다. 자주 왔다 갔다 그런다. 그럼 규모는 작고. 자, 우리가 대형마트는 이 구매 빈도는 낮지만은 상권의 규모는 크다. 그래서 구매 빈도와 상권의 규모는 반비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자체를 우리가 다 풀었어요. 그래서 입지 파트는 문제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일리가 연달아 2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프가 나올 때도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컨버스라는 자체가 아직 19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떴거든요. 그래서 그 허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또 우리가 편법을 또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122페이지에 다음 시간에 할 걸 조금 우리가 먼저 본다면, 자, 고전압파라는 자체는 옛날에 이제 과학의 기술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자체가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중에 보겠지만 토지 자체를 잉여로 봤어요. 그죠? 그래서 잉여로 봐서 토지는 다른 걸 다 지불하고 남은 토지 소유자의 잉여다. 근데 이제 농지가 택지로 바뀌니까 비용이 들어가요. 신고전압파는 아니다. 이건 비용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토지를 특별한 대우를 했기 때문에 토지와 자본을 구분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신고전압파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리카도는 비옥도입니다. 절대자산 마르크스는 소유권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두 이론 제일 중요하고요. 마샬의 준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수요 파트에서 그 탄력성에서 제가 안 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연결시켜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그의 마찰 비용이라는 건 잘 안 나옵니다. 이건 그냥 그 지대와 교통비 합계다라는 것만.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 리카도가 있고 튜넨이 있고 마르크스죠. 그래서 이걸로 같이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라는 것은 지대론에서 잘 나와요.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 리카도와 마르크스. 그 다음에 튜넨이 있었고 아까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알론소가 있었잖아요. 마샬의 준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대론이 많고 학자 이름이 많아요. 또 나중에 또 제가 쉽게 암기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기 조금 지루한 부분입니다. 이쪽 파트가. 그래도 힘을 내시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지대론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천천히 나갈 거니까 여기 저랑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암기 코드를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비옥도 그럼 도가 들어가니까 리카도다. 이렇게 우리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지도론으로 갈 거예요. 지도론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입지 파트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키를 잡아드리면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위주로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